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경주 에이펙 기간 무정쟁을 선언했던 여야는 정상회고가 막을 내리자마자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격하게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국정안정법이라면서 이달 안에 추진한다고 했다가 24시간 만에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비판했는데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이 재판중지법 추진 의사를 밝혔다가 철회하면서 한 발 물러섰죠. 네, 민주당은 어제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정안정법으로 부르겠다며 이달 안에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강력하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과 24시간 만에 이를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오늘 점심 무렵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이 국정안정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 에이펙 성과를 부각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침 지도부 회의를 통해 결정됐고 이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쳤다고 설명했고요. 박 수석 대변인은 애초 이 국민의힘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라는 협박과 이 강요 탓에 국정안정법 처리를 시사한 것이지 실제 법안을 처리할 생각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해명도 내놨습니다. 이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그 원인 제공이 국민의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좀 명확하게 하고 싶었던 것뿐이지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한 적은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 법을 연기한 게 아니라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6월에도 본회의 직전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는 역풍 탓에 철회했는데요. 이번에도 부정 여론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안정법 추진엔 한 발 물러선 모습이지만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TF를 발족해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제 도입 등은 강하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일종의 해프닝이 돼버린 재판중지법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지 않겠다는 건 오늘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여론 역풍을 의식해 일시적 숨고르기에 들어갔을 뿐 이 완전한 철회 의사를 밝힌 게 아니라는 건데요. 장동혁 대표는 대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침에 여야가 합의해도 점심 지나면 손바닥 뒤집듯 하는 민주당의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간단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든 정청래 대표든 책임 있는 사람이 나서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장 대표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책임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박성훈 수석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이 에이펙 후속 평가가 아닌 이재명 방탄 입법이 언론에 도배되자 이 대통령실에서 쓴소리라도 듣고 온 모양이라며 이 민주당 지도부를 겨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본인이 국민 앞에 직접 나서 재판 재개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 된다며 이 각종 비리 재판과 무관하다면 이 재판을 열어 이 시시비비를 가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는 재판중지법 추진 의사를 철회한 뒤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법개혁안에서 이를 제외해달라고 여당에 요청했다고 밝혔는데 관련 논란에서 확실히 거리를 두겠다는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강지론 기자, 대통령실이 재판중지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자청했습니다. 이른바 재판중지법 등 현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의견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강 실장은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중지된다는 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의 해석을 내놓은 적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마디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기 때문에 하위 입법 작업은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판을 재개하면 그때 위헌 심판 제기와 입법에 나서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 거로 보입니다. 강 실장은 여당과의 조율 과정도 공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말라고도 당부했는데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강 실장은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생각은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렇게 재판중지법에 선을 긋고 나선 건 주요 국정 성과가 묻힐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거로 보입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와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과 양자회담에서 거둔 적지 않은 성과가 정쟁에 가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 등 민생 현안에 집중할 시기에 소모적 논쟁으로 자칫 국정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강주론입니다. 경주 에이펙 등 굵직한 외교 일정이 종료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무정쟁 기조를 걷어들이고 즉각 국민의힘에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정부 성과에 딴지를 걸지 말라고 비판했는데 국민의힘은 백지 외교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주 에이펙이 역대급 성과를 냈다며 이구동성으로 정부를 추앙했습니다. 관세 협상 타결과 GPU 26만 장 확보, 한중 관계 회복 등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한판 승부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시장 여러분들께서 엄지척을 해주시면서 에이펙이 A급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당은 에이펙 성과 후속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와 함께 대미 투자 관련 특별법을 준비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외교 슈퍼위크 기간 무정쟁을 선포했지만 많이 참았다는 듯 날선 공격도 내놨습니다. 실력도 통찰도 바닥이 드러났으면 부끄러운 줄 알고 조용히 이재명 정부가 드리는 떡이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루어진 한미, 한중 정상회담 등을 합의문이 없었던 백지 외교로 규정하고 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관세 협의 후속 조치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에도 내용을 숨기려는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냐고 몰아세웠습니다. 우리 정부는 합의사항을 왕관에 새기고 야구 배트에 찍힌 도장으로 서명을 끝낸 것입니까? 정상외교가 끝난 첫날 국민의힘은 회의장에 그녀가 알고 싶다는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그림자 실세로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재차 저격한 겁니다. 한간에서는 현지궁이나 해경궁이나 동급이다. 그런 논란이 되었었는데 그게 거의 사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에이펙 기간 잠시 숨을 고른 여야는 정상외교가 끝나자마자 거칠게 충돌했습니다. 오는 6일 대통령실 대상 국정감사 등 남은 전선도 첨예하기만 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대통령실은 한미 간 관세 안보 협상을 둘러싼 설명 자료인 팩트시트의 발표가 이번 주 내에 가능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양국 간에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핵 추진 잠수함 추진 동의를 얻어낸 데 대해 북한이 핵 잠수함을 발표한 시점에 우리도 상응하는 대비를 해야겠다는 점을 중국과 미국에 설득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합니다. 728조 원 규모 예산안은 경제 성장을 위한 인공지능 대전환과 연구개발, 지역 균형 발전 분야 등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방향을 설명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할 전망입니다. 코스피가 2% 넘게 올라 사상 처음으로 4,200선에 안착했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집중됐는데 빚을 내 투자하는 B2 규모도 커지고 있어서 과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4,200선 고지를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4,123으로 출발한 지수는 장 초반부터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정오를 앞두고 4,200선을 돌파하더니 오후 들어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장 마감 직전 2.7% 넘게 오른 4,221.92로 장중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코스피는 4,221.87로 정규장 거래를 마감하며 종가 기준으로도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이 6,500억 원 넘는 주식을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기관도 1,800억 원 순매수하며 힘을 보탰지만 외국인은 8천억 원 가까이 팔자 주문을 했습니다.
반도체 투톱의 상승세 역시 무서웠습니다. 삼성전자는 11만 전자에 등극했고 SK하이닉스도 사상 처음으로 62만 원에 올라섰습니다. 조선, 방산, 주도주도 강세였습니다. 국내 증시가 이렇게 파죽지세로 오르자 해외로 떠났던 투자자들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증권사에 미리 넣어두는 대기자금, 예탁금은 처음으로 85조 원을 돌파했고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이른바 B2를 뜻하는 신용거래 융자 잔고도 4년여 만에 2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반면 미국 주식 순매수액은 3분의 1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인공지능 훈풍에 힘입어 반도체 중심 불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B2 등 무리한 투자는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신용이 늘어났다는 뜻은 리스크에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단기적으로는 수급에 의해서 올라갈 수는 있지만 향후에는 문제가 좀 커질 수가 있죠. 코스닥은 전장보다 1% 넘게 올라 914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 4.4원 오른 1,428.8원을 기록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을 임명하고 지식재산처장에는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을 기용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본부장에는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을 발탁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김용균 씨 사망 사건 특별조사위원장을 역임하며 진실규명과 사회갈등 조정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특허청 주요 직위를 두루 거친 관련 정책 전문가이고 류현철 산업안전본부장은 산재 해결에 적극 앞장섰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총리 직속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공식 출범해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추진단은 이상거래나 전세 사기 같은 부동산 범죄에 집중 대응하기 위해 국토부와 행안부, 국세청, 경찰 등 관계기관 18명으로 구성됐고 단장은 김용수 국무조정실 2차장이 맡기로 했습니다. 김 단장은 앞으로 격주마다 회의를 열어서 관계부처 간 부동산 불법 행위 조사 상황을 공유하고 총리 직속 부동산 감독기구를 신설하기 위한 행정 절차 진행 상황을 종합해서 국민께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이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총을 쏴서라도 한동훈 전 대표를 죽이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증언이 사실인지 의문이라고 곧바로 반박 입장문을 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우종훈 기자. 네, 내란 특검입니다. 네, 곽 전 사령관의 진술 내용 전해주시죠. 네,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오후 재판에서 나왔습니다.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 날 시가 행진을 마치고 대통령 관저에서 만찬을 가졌는데 이때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증언은 윤 전 대통령이 곽 전 사령관을 직접 신문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이 비상시국 관련 언급을 들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 시국 얘기를 할 상황이 아니었고 술을 많이 마신 상태 아니었느냐며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하는 취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한 전 대표 관련 이야기를 분명히 했다며 검찰에서도 차마 안 했던 말을 하겠다며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대표와 일부 정치인을 호명하며 잡아오라고 했고 그러면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해당 발언에 대해 특검도 수사 단계에서 확인된 진술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예, 윤 전 대통령 측 입장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이 해당 증언을 한 뒤 추가 질문을 하지 않고 웃은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변호인단의 입장은 이후 곧장 나왔습니다. 곽 전 사령관 증언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내가 왜 한동훈을 잡아오라고 했겠냐며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해왔다며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 증인신문과 관련해 공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변호인의 곽 전 사령관 증언과 관련한 내용이 추가로 언급될 거로 보입니다. 네,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이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해 특검이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내란 특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이 현역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재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를 말하기 어렵지만 충분히 소명됐고 범죄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의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될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친 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에서 YTN 우종훈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의원이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권 의원 측은 정치 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이미혜진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네, 권 의원이 구속된 지 한 달 반 만에 모습을 드러낸 거죠? 네, 권 의원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특별검사제도 도입 이후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역 의원으로서는 최초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지난 9월 구속된 뒤 처음으로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권 의원은 오늘 수용복이 아닌 남색 정장과 흰 셔츠 차림을 하고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2961번이 적힌 명찰을 단 상태로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 의원 측은 금품 수수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향후 재판에서 특검팀이 혐의를 어떻게 입증할지 주목됩니다. 오늘 재판에선 공소장 일본주의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법관이 예단을 가지지 않도록 공소장의 형사소송 규칙에서 정한 것 이상의 증거나 내용을 담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인데요. 권 의원 측은 수사정보 누설 등 혐의와 관련 없는 내용이 공소장에 포함됐다며 이를 위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특검은 이 사건은 현금 1억 원을 전달받은 것만으로는 규정할 수 없다면서 정치 권력이 종교단체와 결탁한 사안이고 자금의 성격이 기재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열리는 가운데 1억 원 공여자인 통일교 전 간부 윤영호 씨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2022년 대통령실 용산 이전 당시 주민 초청 집들이 행사 예산이 부적절하게 집행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 감사 보고서를 보면 2022년 6월 19일 대통령실 경내에서 치러진 집들이 행사 비용은 당시 국토부와 LH가 주관한 용산공원 임시개방 사업 예산에서 2억 7천여만 원을 위법하게 충당해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이 경호처에 용산공원 홍보를 위한 비공식 임시조직을 만들어 자신의 육사 동기에게 단장을 맡기는 등 국토부와 무관한 행사를 추진하면서도 비용은 다른 기관에서 부담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낸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특수활동비 의혹을 재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된 경찰은 간단치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김정숙 여사의 이른바 옷값 논란이 불거진 건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2022년 3월쯤입니다. 해외 순방 등에 착용한 고가의 옷 수십 벌을 사는데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당시 청와대는 나라 돈을 쓴 적이 없고 모두 사비로 부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김 여사를 수사해온 경찰은 지난 7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고 손실과 횡령 혐의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옷값을 현금으로 냈고 일부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관봉권인 것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관봉권을 공공기관만 쓴다고 단정할 수 없고 특활비를 비롯한 국가 예산이라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이에 검찰은 김 여사 혐의를 다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더 들여다볼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현행법상 검찰은 경찰이 무혐의 의견으로 자체 종결한 사건 기록을 최장 90일 동안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사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며 재수사를 요청하면 경찰은 다시 수사해야 합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관봉권을 곧 특활비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게 간단한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한 달 안에 재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담당 수사관 고발을 예고한 데 대해 경찰이 그건 그분의 생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 전 위원장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히고 조사는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 변호사는 어제 SNS에 피의자 신문조서 3건을 공개하며 조사 내용이 매우 빈약하고 기존 질문이 반복됐다며 체포까지 필요했는지 의문스럽다고 적었습니다. 3주째 월요일 아침마다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아침을 맞았는데요. 내일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계절이 제자리를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또다시 초겨울 추위가 고개를 든 월요일 아침 출근길. 시민들은 두꺼운 외투로 몸을 감싼 채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서울에 올라오니까 훨씬 춥고 아래 원래 따뜻하게 입고 왔다고 했는데도 많이 추운 것 같습니다. 두꺼운 코트에 목폴라까지 입고 손에는 핫팩도 쥐었는데요. 그래도 찬바람이 스며들 때마다 몸이 절로 움츠러듭니다.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서울. 아침 0.5도로 올가을 최저기온을 기록했고 은평구와 노원구 등 곳곳에서 영하권에 들었습니다. 전북 무주 설천봉은 영하 8.7도, 체감온도는 영하 17.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파주는 영하 3.8도, 철원 영하 3.1도, 봉화도 영하 3도로 최근 3주 동안 반복된 추위 중 가장 강했습니다.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고 우리나라 상공에 영하 20도 이하의 찬 공기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차갑고 건조한 시베리아 고기압이 남한 영향이죠. 이게 내리면서 우리나라 쪽으로는 북풍이 내려오면서 상당히 강한 안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다만 아직은 대기 자체의 지표면이 그렇게 춥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한기는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추위가 길게 이어지지 않을 걸로 보여 오전 10시부터는 서울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 내려졌던 한파특보가 해제됐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다소 쌀쌀하겠지만 낮부터 기온이 오르며 평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국세청이 캄보디아 스캠 범죄의 배후로 알려진 프린스그룹의 국내 거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동남아 등 해외 범죄 수익을 국제 공조를 강화해서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세청이 캄보디아 스캠 범죄의 배후로 알려진 프린스그룹의 국내 거점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투자 컨설팅 업체로 해외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국내 투자자 20명으로부터 최대 30억 원을 모집해 나라 밖으로 송금했으나 실제 부동산 취득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해외 부동산 투자로 가장한 피싱 범죄 수익을 국외에 유출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프린스그룹의 자금 세탁처 의혹을 받는 후이언그룹과 연계된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수익 금액을 축소 신고한 내국인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환전 신고 금액이 연간 1억 원 미만이지만 실제 환전 실적은 100억 원에 달하고 3년간 최대 3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국세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환전 거래 내역을 추적하여 탈세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범죄 연관성이 확인되는 경우 고발 조치하여 범죄 수익이 환수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하겠습니다. 새 정부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도
초국가 범죄 수익 검증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동남아 등 해외 범죄 수익 은닉 국가에 대해 국제공조와 정보 활동을 강화해 역외 은닉 자산을 철저히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캄보디아 범죄 조직 관련 민생 침해 탈세는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입니다. 역외 탈세, 불공정 거래 등 반사회적 탈세는 확실한 불이익을 받도록 반드시 강력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회의에서는 국세행정 AI 대전환과 고액 체납자 추적 특별 기동반 가동, 기업 상주 현장 조사 축소 등 국세행정 운영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 배후로 의심받는 프린스그룹과 후이원그룹 연관 사건 24건에 대해 경찰 전담수사팀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캄보디아 납치 감금 사태와 관련한 두 그룹 사건 첩보를 분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 구인 광고에 대해서도 단속이 진행 중이라며 범죄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게시물을 올린 텔레그램 채널 2개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사지 업소 이용객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수억 원을 빼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당은 마사지 업소 업주의 휴대전화를 해킹해서 고객 정보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경찰이 사무실에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벌입니다. 마사지 업소를 이용한 고객들에게 영상을 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일당의 사무실입니다. 30대 남성 A씨 등 5명은 가족과 지인들에게 업소에서 찍은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매니저 방에서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제 가게를 운영을 했거든요. 연락처를 60분 조사한 상태로 먼저 연락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실제 촬영된 영상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한 피해자에게 무려 4,700만 원을 뜯는 등 이들이 지난 2022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36명에게서 2억 8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24명에게서는 2억 원을 가로채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직원들은 A씨가 마사지업소 업주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빼낸 고객 정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전국 마사지업소 9곳의 업주에게 영업에 도움이 되는 어플이라며 악성 코드가 담긴 메시지를 보내 휴대전화를 감염시키고 연락처 등 고객 정보를 얻어내 여기에 더해 지난해 10월과 지난 3월 조직원 1명은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 중인 상황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2명에게서 3,600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씨 등은 물론 범죄 수익금을 전달한 인출책 5명과 도피를 도운 5명 등 모두 15명을 검거하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10대 청소년들의 무면허 전동 킥보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대여 업체의 방관 속에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이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표종우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저녁 중학생이 몰던 전동 킥보드가 인도를 산책하던 강아지를 들이받았습니다. 전조등을 켜놨지만 무용지물, 보호자가 함께 있었지만 미처 피할 새가 없었습니다. 강아지는 응급실에 있고 간 손상으로 지금 입원 중이고 이제 평생 장애는 생겨가지고요. 평생 약 복용을. 불과 며칠 전엔 30대 엄마가 어린 딸에게 달려드는 전동 킥보드를 몸으로 막아섰다가 열흘 넘게 의식을 찾지 못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역시 여중생 2명이 함께 탔다가 낸 사고였습니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 16세 이상이면서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몰다 단속된 경우는 2021년 7천여 건에서 지난해 3만 5천여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10대 이하였습니다. 이런 배경엔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들의 부실 관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면허가 없는 10대들도 부모 신분증으로 쉽게 회원가입을 할 수 있는 데다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있더라도 나중에 인증하겠다는 버튼만 누르면 탑승할 수 있습니다. PM 자체가 독소조항 정도가 아니라 지금 악법 상태라는 거예요. 인증을 안 하게 되면은 어떤 벌칙 조항이라든지 또 사업 모델에 대한 어떤 이
연기라든지 또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운전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대여하는 경우 업체를 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아직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면허 10대들의 전동 킥보드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에 대한 방조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벌금형 처벌이 가능해지는데 이를 위해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 적발 시 대여업체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같은 조치가 업체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할지 주목됩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수능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은 극도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장약인 인대놀이 긴장을 낮춰서 시험을 잘 보게 해주는 약으로 공유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교감신경 작용을 억제하는 인대놀은 고혈압과 부정맥 등 심혈관 질환에 쓰이는 치료제입니다. 복용하면 한두 시간 안에 혈압과 맥박을 낮춰 긴장과 불안을 완화하는 약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면접날 먹었다거나 시험을 잘 보게 도와준다는 복용 후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연령 제한도 없어 지난 5년간 19세 미만 소아 청소년에게 모두 131만 9천 건이 처방됐습니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가 혹할 정도인데 잘못 먹었다간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심장박동을 줄이는 탓에 시험 시간에 졸음이 오거나 어지러울 수 있고 두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인대놀 이상 사례가 1,175건이나 보고됐습니다. 특히 저체중에 혈압이 낮은 학생이 먹으면 실신 가능성까지 있어 두고두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여자 친구들 중에 좀 마른 체격의 친구들은 저혈압 때문에 불편해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먹으면 오히려 이게 실신까지 이룰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다 먹어도 된다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아니죠. 청심환이나 공진단, 안정액 등 한약제도 시험에 임박해 복용하면 되레 생체 리듬을 깰 수 있어 미리 먹어보고 자신에게 맞는지 확인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최근 독감 환자가 1년 전에 3배 이상으로 늘어난 가운데 최근 10년 새 최대 수준으로 독감이 유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표본 감시한 결과 10월 19일에서 25일 독감 의심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13.6명으로 한 해 전 3.9명의 3.5배였습니다. 질병청은 이번 동절기 유행이 지난 10년 사이 독감이 가장 유행했던 2024에서 2025 절기와 비슷한 수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의 카타르 월드컵 영웅으로 불린 조규성 선수가 1년 8개월 만에 태극마크를 다시 달았습니다. 지난 여름 복귀 이후에 시즌 4골을 기록하면서 빠르게 옛 기량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무릎 수술 여파로 긴 휴식기를 가진 조규성의 복귀는 드라마 같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덴마크 리그 복귀전에서 득점포를 가동했고 바로 다음 경기에서도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모두 교체 출전만으로 이뤄낸 성과입니다. 무려 486일 만에 선발 출전까지 마친 조규성은 현재 시즌 4호 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를 여기서 다시 뛰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서 다시 한번 대표팀에 가서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큰 바람인 것 같아요. 이 바람도 이뤄졌습니다. 11월 A매치에서 1년 8개월 만에 태극마크를 달고 대표팀 공격의 중심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포츠머스에서 폼을 끌어올리는 양민혁은 8개월 만에, 양태의 권혁규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홍명보 감독의 부름을 다시 받았습니다. 주장 손흥민과 이재성, 이강인, 황인범, 오현규 등 10월에 소집됐던 유로파 모두 다시 이름을 올렸고 홍 감독이 구상하는 3백 전술의 중심인 김민재를 포함한
이전 수비 라인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축구 대표팀은 14일 볼리비아, 18일에는 가나와 평가전을 치르는데 10월보단 피파 랭킹이 낮은 팀들이라 더 다양한 전술 실험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더훈입니다. 오늘 아침은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다행히 내일부터는 추위가 점차 풀리겠는데요. 내일 서울 낮 기온은 16도로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고 당분간은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도 쾌청한 가을 하늘이 함께하겠지만 중부 내륙과 높은 산간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고요. 제주도에는 오후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6도 등으로 오늘보다 추위가 한결 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6도, 대구는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총을 쏴서라도 한동훈 전 대표를 죽이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증언이 사실인지 의문이라고 곧바로 반박 입장문을 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먼저 곽 전 사령관의 진술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오후 재판에서 나왔습니다.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 날 시가 행진을 마치고 대통령 관저에서 만찬을 가졌는데 이때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증언은 윤 전 대통령이 곽 전 사령관을 직접 신문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이 비상시국 관련 언급을 들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시국을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었고 술을 많이 마신 상태 아니었냐며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하는 취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한 전 대표 관련 이야기를 분명히 했다며 검찰에서도 차마 안 했던 말을 하겠다며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대표와 일부 정치인을 호명하게 잡아오라고 했고 그러면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곧장 입장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이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했었다며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구속 기소된 권성동 의원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공개됐죠. 네, 그렇습니다. 권 의원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특별검사제도 도입 이후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역 의원으로서는 최초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지난 9월 구속된 뒤 처음으로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권 의원은 오늘 수용복이 아닌 남색 정장과 흰 셔츠 차림을 하고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2961이 적힌 명찰을 단 상태로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재판에서 권 의원 측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났지만 1억 원은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어 통일교 측이 정부를 상대로 진행한 프로젝트는 권 의원과 관련이 없다면서 공소장 내용이 권 의원과 통일교의 모든 프로젝트가 다 관련됐다는 예단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객관적 증거로 모두 입증 가능한 내용이라며 범행 부인에 가까운 것 같다고 맞섰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열리는 가운데 1억 원 공여자인 통일교 전 간부 윤영호 씨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가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해 특검이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내란 특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현역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내란 특검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걸 두고 답정너식 결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경북 안동 산불 피해 현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특검이 무조건 추 전 원내대표를 구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수사했다며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국회에 체포 동의안이 넘어오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며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법원에서 기각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국방부 장관이 오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나올 대북 메시지도 궁금한데요. 한미 국방장관이 JSA를 함께 방문한 건 8년 만입니다. 현장 화면 함께 보시죠. 안규배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비 국방부 장관이 방문한 곳,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입니다. 한미 국방장관의 JSA 동반 방문은 2017년 10월 이후에 8년 만입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내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안보협의회의 SCM 참석차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요. 이에 앞서 JSA에 방문하는 걸 첫 일정으로 잡았습니다. 한미 국방당국은 내일 한미안보협의회 SCM을 개최합니다. 이번 SCM에서는 동맹 현대화 방안과 북핵 대응 전략,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방위비 지출, 핵 추진 잠수함 추진 방향 등 여러 의제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는 재판 중지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달 안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지 24시간 만에 없던 일이 된 건데 대통령 방탄이라는 여론 부담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아침 최고위원회의까지만 해도 재판 중지법, 이른바 국정안정법을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는 굳건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연일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외치는 상황에서 여당이 현직 대통령 재판을 중지시키는 법안을 추진하는 건 정당 방위, 당연한 수순이란 논리였습니다.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안전판을 마련하는 헌법 합치 법안입니다. 아침 회의가 끝나고 2시간도 안 돼 민주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 법안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본회의에 계류된 이 법안을 이르면 이번 달 안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지 꼭 24시간 만에 전면 백지화로 방향타를 튼 겁니다. 에이펙 성과를 부각하는 데 집중하겠다면서 법안 처리도 국민의힘의 협박 탓에 시사했을 뿐이라고 발을 뺐습니다. 그 원인 제공이 국민의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좀 명확하게 하고 싶었던 것뿐이지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한 적은 없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과도 조율했다고 설명했는데 지난 6월 본회의 직전 철회했듯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는 여론의 역풍을 의식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사법행정 정상화 TF를 띄워 법원행정처 폐지 논의를 시작하는 등 사법개혁 의지는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사법 피라미드를 민주적인 절차로 개혁하는 것이 사법개혁의 가장 핵심되는 본질입니다. 재판 중지법이 일종의 해프닝이 된 셈인데 국민의힘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입니다. 당정이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숨고르기에 들어갔을 뿐 완전한 철회 의사를 밝힌 게 아니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사람이 직접 나서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재판 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국민의힘은 재판 중지법이 빠진 민주당의 사법개혁안도 독인 객인 이재명의 대법원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란 점엔 변함이 없다며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증언과 재판 소원 모두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전면 투쟁을 예고한 만큼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의 정면 충돌이 예상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현직 대통령 재판 중지법에 대해 헌법상 당연히 재판이 중지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치 않아 당의 사법개혁안에서 제외해달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 형사재판은 중지된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고 헌재도 같은 취지로 해석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 재판을 재개할 경우 그때 가서 위헌 심판을 제기하고 이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이 한미 관세 안보 협상과 관련해 이번 주 내로 설명 자료인 팩트시트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미국의 동의를 얻은 핵 추진 잠수함을 놓고 미국은 물론 중국도 설득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 발언 들어보시죠. 양국 간에 이견이 크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팩트시트는 이번 주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번 핵잠수함 추진 승인 과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군비 경쟁을 더 만들어내거나 또는 동아시아의 위험을 더 만드는 일이 아니라 저희가 어디까지나 북한이 핵잠수함을 발표한 시점에서 저희가 좀 더 거기에 상응하는 준비와 대비를 해야겠다라는 것을 중국과 미국에 설득한 결과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합니다.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은 경제 성장을 위한 인공지능 대전환과 연구개발, 지역 균형 발전 분야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방향을 설명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할 전망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 정국을 맞는 정치권 표정도 살펴봅니다. 민주당은 에이펙 성과를 예산으로 뒷받침하자며 확장 재정 기조에 힘을 보탰는데 야당은 지역화폐 예산 등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면서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짠 첫 내년도 예산안을 넘겨받은 국회가 토론회로 심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첫 발제자로 나선 기재부 예산실장은 역대 최다 예산 728조 원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경기 회복 및 성장 잠재력 확보에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며 구조 개혁을 위해서도 일정 부분 투자가 필요하다. 경제 성장률이 기대를 밑도는 등 경기 침체 속에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AI 대전환과 인구 위기 등 4가지를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감돼 논란을 빚은 연구개발, R&D와 산업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기로 했는데 그간 우려를 낳은 국가 채무 비율의 경우 2029년까지 GDP 대비 50% 후반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도 함께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닌 방향이라고 힘을 실었는데 특히 정상외교 성과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로 열린 길은 국회 입법과 예산으로 완성될 때 실질적 성과가 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안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재명 표 예산으로 불리는 소비 쿠폰이나 지역 화폐를 겨냥해서 경제적 효과는 미미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만 전가한다며 대폭 삭감하겠다고 벼렀습니다. 대신 지도부가 전국을 돌며 지역 맞춤형 예산을 발굴해 심사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랜 시간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오신 노력이 이번 예산을 통해서 확실히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오는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전쟁에 뛰어들 예결위 소속 양당 간사들은 작금의 경제 상황을 두고 내탓 공방도 벌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되돌아보면은 정말로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나? 윤석열 정부가 이거 편성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개업을 했던 그 정부의 모든 정책이 다 잘못됐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입니다. 여야가 양보 없는 심사를 예고한 만큼 올해도 정해진 시한을 가볍게 넘길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대위원장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표가 분산될 수 있다는 일부 범여권 지지자의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조 비대위원장은 오늘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에서는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등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표 분산을 걱정하는 것 같은데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이 다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돼서 당선되는 걸 보고 싶겠느냐며 국민의힘의 표를 가져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두 채 보유해서 다주택 논란이 불거졌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시내 상가와 땅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이 원장은 본인 명의로 서울 송동구 금호동 2가 아파트 상가와 중구 의주로 1가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원장의 배우자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200제곱미터 대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원장 부부는 해당 부동산들을 경매를 통해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당시 열린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 비용이 부당하게 집행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감사원은 전혀 관련 없는 행사에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예산이 전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6월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집들이 행사입니다. 청와대 시대를 마감하고 새 대통령의 용산 시대를 기념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40일 만에 열렸습니다. 주민 400여 명도 초청됐습니다. 용산이 더욱 멋진 서울의 중심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2년여가 지나 국정감사를 통해 행사에 투입된 예산 2억 7천만 원을 놓고 전용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회는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용산공원 사업 예산을 편법, 위법하게 전용하여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를 수행한 의혹과 감사 과정에선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를 용산공원 조성 사업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감사원은 10개월 만에 별도 행사라고 결론냈습니다.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지시로 행사가 추진된 점, 대통령을 친근하게 알리는 게 행사 목적이었던 점, 장소 역시 대통령실 경내였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됐습니다. 김 전 처장은 경호처 내 비공식 임시조직을 만들어 자신의 육사 동기를 단장으로 임명한 뒤 용산공원 홍보를 비롯한 행사 준비 업무도 맡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 행사 비용을 LH가 대납한 건 부당하다고 결론 내리고 관련 부처에 주의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다만 감사원은 용산공원 위탁관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김건희 씨와 관련한 특정 업체 밀어주기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일부 불공정을 지적하면서도 사실상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충청남도는 경제와 산업,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며 미래 100년을 이끌 성장 기반을 탄탄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국비 11조 원 시대를 열고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등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김태흠 충남도지사를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민선 8기를 이끌어 오시는 동안 네. 충남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자평하십니까? 저희 충남이 이제 그 양반 기질, 염치와 체면 이런 걸 중시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힘센 충남, 대한민국의 힘이라는 그런 슬로건을 내걸었는데요. 저는 체질이 그렇게 능동적이고 좀 역동적으로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요. 한 서너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취임할 때 국비가 한 8조 3천억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11조 시대를 넘어서 내년 예산이 한 12조 3천억이 목표입니다. 그러면 8조 대에서 12조 대로 한 4조 가까이가 늘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기업 유치도 민선 7기 때 4년 동안 14조 5천억 정도를 했던 것을 지금까지 3년 4개월 지나면서 38조 한 3천억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내년 6월까지가 제 임기인데 45조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저희 목표고요. 그리고 이제 공약 평가 같은 경우를 매니페스토 실천운동본 같은 경우 시행을 해요. 그런데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맡았거든요. 그리고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 삿바 싸움에서 내가 타 시도한테 밀리지 않겠다. 그런 생각으로 오다 보니 공모 사업 같은 거 선정이 많이 되고
그래서 미래에 그런 준비를 지금 착실하게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농업과 농촌 구조 개혁도 최우선 과제로 네. 추진해 오셨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사실은 저는 국회의원일 때부터도 농업 농촌의 그런 발전 없이는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다 하는 게 저희 평소 소신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의 농촌의 현실은 이승만 정부 때의 그런 농지개혁하고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때의 새마을운동 이런 부분들을 한 이후에 사실 중장기적인 계획 없이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이 드신 이제 어르신들만 계시는 고령화, 그다음에 또 소득도 또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게 농업이 산업도 아니고 복지도 아니고 뭐 그런 애매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사는 법으로서 자리매김해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스마트팜을 253만 평을 임기 동안에 만들고 청년농 한 9,000명 정도를 교육시켜서 3,000명 정도는 정착을 시키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나이 드신 어른들이 뭐 죽을 때까지 농지를 안 내놓잖아요. 그래서 농지 이양을 하는, 그러니까 경영 이양을 하는 분들한테 연금제를, 은퇴 연금제를 도입을 좀 해서 농지 이양을 많이 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이게 303평만 넘으면은 그 농업인으로 규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연 한 300만 원 가까이 지원이 되거든요. 기타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저는 이것도 좀 상향 조정을 해서 농업 인구가 좀 줄어들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이 주거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제가 실보험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농촌형 리브 투게더 해서 정주여건 개선하겠다 하는 큰 틀 몇 가지를 갖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공약 이행률이 1등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1등이 최우수. 네, 1등인 제가 뭐 제일 해가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충남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먹을거리 창출을 위해서 네.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을 1호 공약으로 네, 내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베이밸리 메가시티 구상을 한 것은요.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실리콘밸리를 보고 거기도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 만에 이제 그 실리콘밸리를 만들었거든요. 저희도 이제 아산만 일대를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만들자 하는 생각으로 구상을 했는데요. 이제 충남에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예산 5개 서북부 지역하고 경기도에 평택, 안성, 화성 등 이 5개 지역하고 한 10개 지역을 권역으로 묶어서 경기도와 우리 충남이 함께 그런 이 공동 개발을 하자 해서 지금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한 13개 정도 공동 그런 과제를 선정을 했고요. 37개 정도는 저희 충남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 만들어서 지금 세팅이 끝났고요. 그래서 지금 그 아산만 일대 순환철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미 뭐 끝났습니다. 끝나고 서해대교, 그 제2 서해대교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교통 인프라 이런 문제들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계획이 2050년도까지 한 25년 정도 남았잖아요. 예. 그래서 한 36주 정도를 투입을 해서 지금 기존 이제 현대라든가 아니면 뭐 삼성이라든가 대기업들도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산업단지에 이제 기본 인프라는 갖춰져 있어요. 여기다가 그런 그 최첨단 산업들 더 넣고, 그 다음에 벤처나 스타트업에 그런 천국 만들고 이래서 수도권의 이런 과밀화 문제도 해소를 하고, 그리고 50년, 100년의 미래 먹거리를 여기에서 창출해내겠다. 여기가 지금요, 인구가 한 430만 정도가 되고요. 대학도 한 37개 정도, 그리고 한 32만 정도의 그런 좀 기업들이 밀집되어 있어요. 이걸 더 다듬고, 더 넣고, 뭐 이래서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만들겠다 하는 게 저희 구상이죠. 예. 그리고 탄소 중립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서 그동안 어떤 전략들을 해오셨습니까? 예, 저희 지역이 사실은 불명예스럽게도 화력발전소가 전국에 61개인데 29개가 있어요. 반 가까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 현대제철이라든가 제철, 그 다음에 석유화학단지, 소위 탄소 배출량이 많은 그런 기업들이 많은 관계로 탄소 배출 1위입니다. 불명예스럽게. 그런데 이제 탄소 중립으로 가는 것이
시대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과제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매를 맞는 것보다는 저희가 능동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대응을 하자 해서 탄소 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포했고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화력 발전소의 이제 대체 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산업 재편, 에너지 전환, 그리고 또 탄소 중립으로 가다 보면 이제 뭐 R&D 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러한 그 기관들 우리가 지금까지 미세먼지도 많이 먹고 또 탄소 배출 과정 속에서 희생하고 헌신했으니까 그런 부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보상 차원이라도 국가의 R&D 뭐 산업, 기업, 그다음에 기관 이런 부분을 유치하자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석탄 화력 발전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면서요? 네. 이 문재인 정부 때 이제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되니까 이제 석탄 화력 발전 이 발전소를 폐지를 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방향은 맞는데 발표만 해서는 안 되는 되는 것이 아니고 수반되는 부분이 그럼 일자리 감소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지역경제 위축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수반해서 계획을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없이 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지역이 이제 화력발전소가 폐지되면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경제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감소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대체 건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지역의 그런 그 일자리 감소, 경제 위축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같이 함께 가려면 이런 그 특별법 속에서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이 석탄화력 폐지를 하면서 한 60조 정도를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을 하는 이런 특별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제 한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 탄광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석탄 그런 그 이 폐지에 관한 그 합리화 조치 할 때 우리가 한 2조 3천억 정도의 그런 재정을 투입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얘가 이제 강원랜드라든가 이런 부분들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그 법에 의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특별법을 저희가 21대 때도 내고 22대 들어와서 냈는데요. 다행히 13명의 국회의원들이 이런 법안들을 냈어요. 그래서 13개 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 예. 연말 전까지 병합 심리를 해서 뭔가 이 법이 통과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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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침은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서울은 체감온도가 영하권으로 떨어졌는데요. 네, 추위가 심한 만큼 거리에는 두꺼운 외투로 무장한 시민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이번 추위는 그리 오래가지 않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6도로 여전히 평년 수준을 다소 밑돌겠지만 오늘보다는 추위가 한결 덜하겠고요. 낮 기온은 16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청명한 가을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중부 내륙과 산간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제주도에는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절기 입동이 있는 이번 한 주간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하늘도 맑은 날이 많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네, 요즘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요. 오늘은 환절기에 즐기기 좋은 가을차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생강차는 체온을 높여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서 추위를 많이 타는 분들께 좋은데요.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또 대추차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피로 회복에 효과적인데요. 달콤한 맛 덕분에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루이보스 차는 항산화 성분 덕분에 면역력 강화에 좋고 카페인이 없어서 늦은 밤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신미림, 윤수빈이었습니다. 오늘 뉴스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